네, 여야는 주말에도 공천 절차를 이어가면서 총선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았고 또 민주당은 친명계 현역 지도부 대거 포함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당 공천 결과와 함께 패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를 보면요.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현역 물갈이 있었는지 여기가 어떤 결과 물갈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그냥 사람 바꾸는 게 정치 혁신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뭐 기억하실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매 총선마다 뭐 40%, 50% 이른바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 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갈이를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천 결과 어떤 사람, 좋은 사람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여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그 어떤 공천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것은 뭐냐. 검사 대거 공천, 네. 또 용산 출신 대거 공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뭐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위원장이 힘겨루기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려우면 경선하라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그 선거해서 그것도 일종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경선해서 당당하게 하고 승복하면 된다 얘기했는데 신인들에게 아무래도 이런 건 불리하죠. 그렇죠. 뭐 현역이나 전직 의원이나 의원들은 그래도 지역구든 어떤 전국적으로든 인지도가 있으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당당한 1대1로 맞붙는다면 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인지도 싸움이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신인에게 어떤 뭐 가산점을 대폭 준다든가 현역 의원들에게 이제 뭐 감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걸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절차를 다 공개하고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2분 정도는 서명을 안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 제기 들어오면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정한 경선을 위해 1차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뭐 경선 결과 뭐 집계 과정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정 당 기여도 채점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사천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윤재호 원내대표가 예. 당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했을 때 애초 나왔던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가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정치 경험도 없고 현역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고 상당한 부분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그 우려가 사실은 기호로 지금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까지 밝혀진 그 지금 현재의 공천을 보면 일종의 소위 말하는 현역 불패잖아요. 예.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 정량직 평가에 의한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 지금 그 이 당의 투톱이 지금 개입한 이러한 정성평가적인 결과에 의한 좌우보다는 정량직 평가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사심이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소위 말하는 혁신공천과 세피수혈이라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도 이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예. 뭔가 정치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점은 네. 아마 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현역 불패, 혁신이 실종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의 이제 텃밭으로 꼽히는 이 서울 강남, 영남 지역 공천 결과 아직 안 네. 됐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29일로 예정된 이 쌍특검 재표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고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단 뭐 그 쌍특검 재표결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미정이었으니까 그동안. 예. 그래서 대거 공천 탈락시키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에 찬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적 포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러나 공천과 그런 뭐 재표결은 사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고려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여당 공천이 나름대로 순항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쉬운 문제부터 풀었으니까 지금까지. 일단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쉬운 문제부터 풀었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정말 머리가 필요한 그런 킬러 문항이 남은 거죠. 어려운 네. 문제가 남은 거고. 근데 TK 지역 글쎄 여기서 뭐 대폭 물갈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위적인 그 물갈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그 지역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 보시기에 예. 저 사람은 정말 뭐 저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없다든가 예. 이른바 함량 미달이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인에게 물론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펼쳐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저는 가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강원도 원주 찾아서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총선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전국 누비면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한 위원장 장성민 전 기획관이 150석에서 160석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자 1시간 만에 근거 없는 전망 삼가라라면서 입단속 나섰습니다. 일단 150석에서 160석 얻을 수 있다는 전망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야기해 저는 뭐 주시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해초를 들고 나선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선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네. 더 많이 사느냐의 싸움인데 고개 들면 안 돼요. 그렇죠. 고개 들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갈 경우에는 바로 국민들이 심판하잖아요. 예. 바로 4년 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 좀 판세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뭐 당 일각에서 뭐 180석 운운하다가 바로 참패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판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빠 보이진 네. 않는다.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일부 결과에서는 상당히 역전된 뭐 결과도 나온다. 뭐 그런 분위기를 타고 상당히 당내 일각에서는 그 뭐 총선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치 국물 먼저 마시면 안 된다. 네. 그걸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천이 확정된 17명 중에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또 김영진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죠. 친명계 지도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4곳, 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은 본선행, 비명은 경선행.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유행어가 친명행제, 비명행사죠. 그 얘기 나오죠. 누가 한 얘기인지 참 정말 기막힌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또 이런 거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친명 본선, 뭐 비명 경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사람은 뭐 친명이다, 어느 사람은 비명이다 이렇게 딱지 붙은 건 아니지만 예. 지금까지 행적들을 살펴오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의 판단을 놓고서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결국 판단하는 사람들이 국민인데 네. 그렇게 뭐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총선을 이기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아무리 뭐 지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당을 만드는 게 목적인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이게 방탄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만약 진다.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대표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뭐 아마 뭐 정계 은퇴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는 결과 그 공천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글쎄 뭐 정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오늘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공천 결과를 두고 이제 여러 곳에서 반발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요, 민주당 지도부가 저녁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요, 당내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연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 당위원장과 서울 은평구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 놓고 격론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의견에도 경선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이재명 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런 불화설 나왔거든요. 예.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천 논란 계속해서 나오지고 불거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 지금 김우영 그러니까 강원도당 위원장의 네. 문제가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그 결론을 수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당의 내부는 아니라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여론조사 업체는 그 여론조사 업체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철회하는 그러니까 조치를 통해서 네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단 지금 당내 대표와 원내대표, 당내 투톱 간의 그 갈등은 일단은 미봉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예. 이것으로 모든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불씨가 다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향후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내관이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의 자신이 지었고 있던 중성동 갑에 대한 공천 문제 여기에 임종석. 지금 그 예. 임종석 전 비실장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향후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예. 아마 이 지금 당내 투톱 간의 갈등이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예. 접어드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제 공천 문제도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이 여론조사 업체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기로 이쯤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끝날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거의 불공정한 그 여론조사 업체였다. 네네네. 불공정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 해왔던 그 조사들은 네. 무효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무효화 안 한다 해도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할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는 네네. 선정 과정부터 석연치 않잖아요. 새 업체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김병기 수석 부총무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선관위원장인 정필몬이 갑자기 사퇴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 선정 과정을 조사해봐라 하니까 그 실무자가 외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말을 못한다 누군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예. 그런 것이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외했습니다. 그럼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근데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계속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모든 분이 예. 자꾸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쓰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전제가 있어야 예. 3 더하기 3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5나 2.5가 되도록 만들어놔 버리고 그걸 가지고 3 더하기 3을 더하면 6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고 잘못 운영하면서 예.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의 결과니까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사자들도 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폭로, 이 태풍에 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 발언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검증을 한 주체가 비리 의혹에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검증위원장 측에. 자, 지금 김병기 네.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폭로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두 개를 다 짚어주셔야 돼요. 폭로하는 저 상황을, 폭로한 내용을 봐야 되고, 이수진 의원의 저 행동, 이건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뭐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단정하기 어렵죠. 예. 뭐 주장과 반론이 네. 워낙 다르니까. 예, 김병기 의원은 좀 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예, 것 같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무근이라기보다는 그 측에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직접은 아니고 간접은 받았다는 얘기인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얘기가 맞는가? 지금 뭐 그건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얘기하는데 증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진술서라는 게 있고 예. 증인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불러다가 확인을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권은 없지만 네.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참 자칫하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예. 두 번째로 뭐 이수진 의원의 그런 뭐 폭로 이 부분은 만약 본인이 공천 받았으면 이렇게 폭로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성 폭로라는 건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수진 의원의 태도와 별개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들을 검증하는 예. 그런 사람이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예. 빠른 속도로 이건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죠. 뭐 백현동 사건 언급에 이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악성 문자에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나름대로 상당히 용기 있는 행보라고는 보입니다만 그렇습니까? 사실 또 이수진 의원이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예. 판결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재판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판결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참 남들보다 좀 탁월한 아마 이 지금 그 능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개딸들과의 그러니까 지금 문자 폭탄에 대한 전면 전선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그 거대한 집단하고 맞서기가 혼자 맞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용기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말과 행동들이 본인이 당을 탈당하기 전에 그것도 공천 결과가 놓이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랬다라고 하면 상당한 진정성을 가지면서 본인이 설사 정치적 공경에 이렇게 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아마 민심이 지지를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예. 아쉽다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수진 의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정성 논란이 있지만 글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김 위원장 역할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여야를 넘나들면서 각종 선거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이 김종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렇게 하시네요. 본인이 뭐 바로 그 전날, 전전날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또 하시는 네.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는 배우에서 조언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또 뭐 일선에 뛰시려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글쎄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 없는 건데 예.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굉장히 네. 좀 놀랐거든요.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예정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불화를 일부러 일으켜서 배제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뭐 과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업적을 내셨다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 유명한 셰프 얘기 들어보면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동안 거대 정당에서
뭐 컷오프도 하고 뭐 신인 배려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배치도 이렇게 해서 공천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 더구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글쎄 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뭐 공천을 하든지 뭘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공천 관리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있어야 셰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볼 텐데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잘할 것이다, 어떻게 상황이. 하실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어떤 전략이 또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 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1호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 영입을 했어요. 근데 신장식 변호사 지난 총선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과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를 사퇴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뭐 영입이 된 걸 가지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거대 양당에서도 상당히 공천의 가장 엄한 잣대가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물론 지금 그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18년 전, 17년 전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음주운전 한 차례에다 무면허 지금 세 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 그 때문에 4년 전에 이 그 정의당의 일정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본인이 사퇴했던 것인데요. 네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제 직접 다시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이 조국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예. 이거와 관련된 선명성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가진 인사들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추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 지금 국민의 심판의 결과는 오롯이 조국 전 장관이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